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한의사 닥터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한의 시장 현황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미국의 한의 시장 현황을 좀 더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마켓, 한의학, 한의사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마켓이 형성되어 있죠. 그런 마켓의 그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 한의사의 그런 면허 범위, 그러니까 워크 스코프입니다. 요걸 갖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는 것은 면허 범위에 부속되기 때문에 면허 범위를 일단 좀 알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공통된 것은 아니고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의사라 할지라도 일단 한의사라는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는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그 워크스코프이 한의사의 워크스코프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르는 오리엔탈 메디컬 닥터라든지 이스턴 메디컬 닥터라든지 그런 말들은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직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큐펑처리스트라는 말은 쓰이죠. 그러면은 에큐펑처리스트가 과연 뜸을 할 수가 있느냐, 막시버스천을 할 수가 있느냐, 한약을 처방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벌써 이름 자체와 명칭 자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 한의사의 워크스코프이 이미 명칭으로서부터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면 우리가 조만간 노력해서 그러니까 에큐펑처리스트라는 단어를 replace 할 수 있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 지금은 이제 닥터라는 말을 못 쓰니까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이스턴 메디컬 닥터 이런 거는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게까지 못 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닥터라는 명칭을 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곧장 이스턴 메디컬 닥터는 못 된다 할지라도 이스턴 메디컬 프랙티셔너로는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에큐펑처리스트라는 명칭을 우리가 쓰면 쓸수록 저희의 이제 워크 스코프는 자연적으로 좁아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중에 운신이 폭을 넓히려고 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면허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벌리스트 면허, 그 다음에 막시버스천 면허 또는 바디워크, 치공, 타이치, 기공과 태극, 레이키, 단전호흡 해보신 분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환자한테 지도하고 가르치는데 한의사가 아니니까 이스턴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그냥 에큐펑처리스트니까 할 수 없다. 다른 별도의 교육 과정과 자격시험 또는 면허가 필요하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이제 한의학계, 한국의 한의학계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중국까지 다 크게 좀 큰 내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좀 잉글리시처럼 이렇게 좀 훌륭한 브랜딩이 될 만한 그 네이밍을 해야지 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잉글리시라는 상품은 대단한 문화 상품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거의 글로벌 랭귀지, 국제 언어,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의사수단을 하건 표현을 하건 과학을 하건 법적 다큐멘트를 만들건 그런 지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문화상품인 겁니다. 잉글리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참 훌륭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과 대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 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에큐펑처리스트라는 명칭 자체에서 오는 제약이 상당한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부르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저희 입장이고 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에큐펑처리스트의 워크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봐주는 겁니다. 우리로 봐서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워크스코프인데요. 면허 범위인데 미국인들을 볼 때는 아주 관대한 면허 범위인 겁니다. 왜냐하면 에큐펑처리스트가 침만 놓지 다른 것까지 하니까 굉장히 관대하게 봐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현실 또는 나중에 또 닥쳐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빨리 한의업계에서 나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 다행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한방추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하는 한의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로컬에. 침 아니면 뭐 잘해요. 부항. 또 아주 드물게 좀 뜸 조금 하고 대부분 한약하고 그랬죠. 네. 침도 아주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침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의사 중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은 비교적 좀 그 한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짧다고 많이 여겨지고 효과가 좀 짧다고 여겨지고 수가가 굉장히 낮고 레이버였으니까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멀티리얼 밸류 사회지 레이버 밸류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한 3, 40년 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침 아니면 한약이었지. 다른 것들은 그리고 그나마도 그 한약이 마진이 높은 의료 상품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추나 같은 거는 거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떤 이제 선구자분이 이렇게 그 분야를 많이 발굴을 했고 발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오래된 문헌을 보니까 저희 한의학 내에 추나라는 용어가 있었던 겁니다. 추나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그 학문들이 뭐 어떻게 양방적인 경로를 통해서 개발되어서 들어왔던 실제 오리지널 전통 전래의 추나 학문을 다시 재발굴했던 어쨌든 뭐 학문적인 그 시스템으로 빨리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추나라는 용어가 없어가지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방의 자연의학으로서 카이로프랙틱 같은 학문도 들어올 수는 있었을 겁니다. 뭐 향기요법, 명상요법 뭐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메오패티도 사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호메오패티 같은 것도. 내추로패틱에서 쓰는 동종요법 같은 거.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한 제약이 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한 제약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한약, 기존 한약 내에 추나라는 용어가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한의사, 한의학의 그 범위 안에 그 학문, 그 테크닉, 그 술이 아주 손쉽게 흡수가 된 겁니다, 사실은. 한의학, 동양의학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뭐
2000년 전에 선각자가 그 미래를 내다보고 추나라는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100년, 1000년 뒤를 내다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빨리 미국에서도 손을 써야지 됩니다. 에큐펑츄리스트라는 단어를 벗고 좀 더 보편적인 훌륭한 브랜드 네임을 우리 스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퍼뜨려 나가야지 됩니다. 우리도 하지 않는데 누가 그거를 이스턴 메디컬 닥터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우리도 쓰지 않는 판에. 자, 일단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은 한의사의 면허범이라고 적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때는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아니고 에큐펑츄리스트의 면허범위입니다. 요 점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에큐펑츄리스트의 면허범위는 주별로 많이 상이하다 그래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침, 부항, 뜸, 뭐 추나까지 대충 할 수 있은 많은 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몇 주에서는 약침까지도 가능합니다. 봉침이나 뭐 약침 종류도 뭐 가능한 주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약침에 쓰는 그 머티리얼에는 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처럼 아주 다양하게 쓰지는 못할 거고요. 아마 쓸 수 있는 약침의 약물 제제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간단한 물리치료 기기들 같은 거를 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부항 같은 것도 간단한 물리치료 기기에 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동 부항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사지 건이라 칩시다. 뭐 그런 것들도 쓸 수 있는 주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의원에서 치료 수단으로는 보조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료보험회사에 청구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침 이외에 부항이나 뜸, 추나 이런 것들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보험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험 요 부분은 조금 더 또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건강보험은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보험 시스템이 아니고 개별 회사에서 시행하는 보험 상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침 이외에 별로 침과 전침까지는 커버합니다. 전침.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커버를 하지 대부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 중에 그거는 들어가네요. 그 인프라레드 같은 거 있죠. 핫팩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커버도 해주고 그러는 편입니다. 자, 이게 워크스코프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치료 수단이죠. 치료 수단. 치료 수단입니다. 그리고 치료 기기인데 진단하는 수단과 진단 기기에 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한방 전통적으로는 이제 막문 문절이니까 그거는 뭐 어느 주에서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막문 문절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막문 문절 이외에 다른 진단 기기들을 쓸 수 있냐. 청진기 쓸 수 있죠. 진단 기기. 엑스레이 못 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잘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처럼 엄격하게 금지된 건 아니고 주별로 좀 다르지만은 엑스레이 기사 같은 엑스레이 뭐 판독에 관한 그 간단한 자격 시험을 통하여서 그 진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서티피킷을 취득하면은
진단기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길이 막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진단기기 같은 경우에. 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원론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빨리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의사의 워크스코프는 치료수단면 그리고 치료기기 면에서 대충 침, 부항, 뜸, 추나, 약침, 뭐 인프라레드, 핫팩, 간단한 물리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진단기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월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수가 책정에는 좀 에러가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뭐 한방 진단기기도 있죠. 한방 진단기기, 뭐 양도락, 맥침기 뭐 이런 거를 쓰는 건 좋은데, 뭐 엑스레이는 못 쓴다 할지라도 그런 거 쓰는 것은 좋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큰 중형급 병원이 아닌 이상 로컬 개인 의원에서는 침과 한약 이외에 다른 치료 수단이나 진단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 따로 수가를 책정하는 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거의 커버해 주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점점 더 시스템이 조금 정비돼 가고 그런 진단기기의 객관화가 좀 이루어지고 뭐 그러면은 나중에 점점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것이 그 한약인데, 두 번째로 이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워크 스코프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 워크 스코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게 한약입니다. 한약은 크게 그 분말 형태, 그 산재죠, 산재 아니면 이제 액기스, 그래뉴입니다. 그리고 리퀴드, 그 다음에 탕약이죠, 탕약.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업을 그대로 갈아서 쓰는 산재, 그 다음에 그 약효를 추출해서 쓰는 그래뉴, 그 다음에 달인 채로 이제 봉지에 담아서 드리는 탕약, 요 세 가지 형태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첩약도 요 탕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요 크게 세 가지 이 제형으로 한약을 볼 수 있겠는데, 세 가지가 다 우리만 한약으로 부르고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거를 한약, 어블 메디슨의 범주로 이렇게 넣어주질 않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메디슨으로 이렇게까지 좀 불러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블 메디슨으로 이제 대부분은 어블 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법적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메디슨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근처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약에 관해서 그 침구권, 그 침술권, 그 에큐펑츄리스트라는 워크스코프 이외에 어벌리스트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또 NC 시험에도. 어벌리스트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많은 주에서 유명무실합니다. 유명무실. 어벌리스트를 따도 되고 안 따도 그만입니다. 이걸 따면은 뭐 한약 처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좋은데 그걸 안 따면 못 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 어블티로서 주면 되니까요. 어블 메디슨이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한약 처방권이라고 그러는데요. 한약 처방권에 관해서 이거는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알려지기로는 한 20개 정도의 주에서는 한약의 처방권이 따로 없이 그냥 에큐펑처 면허권자가 자유롭게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2개 정도의 주에서는 어벌리스트, 그러니까 어벌리스트 서티피켓이 있으면은 한약 처방을 할 수 있다. 한약 처방권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그 나머지 주에서는 한약 처방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처방권이 없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방권이 없거나 그러한 법률이 없다, 뭐 이렇게 제도가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 자료는 일관성 있는 조사인지 유의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메디슨이라는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약 처방권이다. 그러니까 메디슨 처방이다 그러면은 텍스 이그젬트가 돼요. 그 의료 행위니까요. 의료 행위로서 하는 거니까 텍스 이그젬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처방 뭐 조제비, 처방 조제비 뭐 이런 거를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마도 미국의 그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약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한약이 텍스 이그젬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텍스 이그젬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 그 프로덕트를 팔 때하고 또는 식품을 팔 때하고, 그러니까 서플리먼트 같은 거 일반 상품을 팔 때와 똑같이 그 텍스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서북미 지역, 이게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 부가가치세. 이게 만약에 메디슨이라 그러면은 이 텍스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약의 처방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러니까 그 한약이 메디슨으로 취급받느냐 아니냐가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방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현재로서는 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령 한약 처방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감초를 한약으로서, 감초와 환기를 한약으로서 처방을 못하는 그런 법이 있다. 한약 처방권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감초와 환기를 한약이 아닌 식품으로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삼계탕에 들어가잖아요. 삼계탕에 넣을 때 그게 삼계탕에 환기를 쓰는 사람이 약을 쓴다고 제재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근데 환기가 들어가는 뭐 이게 한약 보약 처방을 한다. 그러면 처방권이 없으면은 그 보약을, 보증 익히탕을 쓸 수 없겠죠. 보증 익히탕을, 환기가 들어가는 보증 익히탕을 쓰기가 어렵겠죠. 처방권이 있어야 보증 익히탕을 쓸 수가 있고, 보증 익히탕을 쓰려면은 환기를 넣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테크니컬하고 델리키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처방권이 주어지나 안 주어지나 그렇게 막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약 처방권이 없어도 식품 사용은 누구나 다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약 처방권이라는 에 관한 그 제도가 점점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유의미한 차이를
그 효력을 나타낼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한의사라는 명칭과 에큐펑츄리스트라는 명칭의 차이처럼 한약이라는 것과 herbs라는 것, herb 또는 herbal tea 또는 herbal supplement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supplement로 불립니다. T로 불리거나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 불면증에 쓰이는 불면증 약초차입니다. 차. 불면증에 쓰이는 약초차, 티. 또는 그렇지 않고 뭐 캡슐이나 그래듈로 나온다 해도 이거는 서플러먼트입니다. 서플러먼트. 영양 보조제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도 물론 한국에서 미국의 한약의 입지가 인식이 낮다는 건 뭐 알고는 있었지만은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현지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 참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뼈저리게 느끼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의학을 지금 침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거의 그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쓰이는 그 전통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 해왔던 많은 한방 의료가 한약에 대한 그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침구 이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한방 이론이 생겨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경락학 그런 거는 그 침구 이론을 위해서 생겨난 거지만은 장부학이나 뭐 육경변증 이론 또는 생리병리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한약 그 본초 방제를 위한 그런 기초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의학적인 캐테고리로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그 미국에서는 텍스트를 봐도 그 한방의 텍스트를 봐도 뭐 경락 이론 같은 거 정도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지만은 그 이외에 아주 깊이 있는 이론, 그러니까 그 한약을 쓰기 위해서는 단지 이 약물의 약효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근본적인 동양 철학부터 음양 오행, 인체 구조에 관한 깊이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이해들이 말짱 쓰일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이론들이, 멋있는 학문들이요. 동의보감, 방향하편 또는 상한론 그런 처방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만한 그런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의사들이 나와서 뭐 12경락은 공부할지라도 상한론, 금교요약 이런 것들은 거의 공부할 수 있는 한의사, 그렇게 깊이 공부하는 한의사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의 찾아볼 수가. 뭐 상한론을 갖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상한론 이렇게 달달달 외는 그런 그 나름대로 초박사급의 그런 그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상한론을 달달 외고 적재적소에 그 처방을 찾아 쓰고 가감할 수 있고 그런 아주 프로피션트한 아주 전문적인 정말 상한방을 잘 쓰려면은 굉장히 깊이가 깊어야 되죠. 처방 선택에서부터 약물 가감까지 무슨 방, 계지가 무슨 방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자기 분야에서 아주 파고들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한의학적인 인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적인 이런 풍토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이제 명칭부터 한의사의 명칭, 한약의 이런 명칭부터 바꾸어서 워크스코프부터 이게 미리 길게 포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한약은
일단 메디슨으로, 일단 법적으로 메디슨 범죄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직 그 인식이 많이 미미합니다. 조금씩 이제 그 어블 메디슨이라는 용어는 조금씩 쓰이기는 합니다. 뭐 법적으로는 메디슨이 아니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이게 전문 의약품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감기에서부터 조금 미국 시장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 감기약부터라도 상한론 처방을 갖다가 효과적인 제형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만 감기 걸렸을 때 타일레놀 먹는 것 이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진 의약품이다. 라는 이런 그 대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상한론 처방을 갖다가 발굴해서 이렇게 한약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재 제형으로 보면 이제 침, 부항, 뜸, 추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하고 같거나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한국처럼 이렇게 아시아권에서처럼 큰 뜸은 잘 못 듭니다. 미국에서는. 예, 환기 시설도 그렇고 미국인들이 이런 후각에 좀 예민한 민족입니다.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 씁니다. 한약도 아주 냄새가 좋은 거 위주로 이렇게 로컬에서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한약을 로컬 한약에서 다니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요거는 문화적인 차이인데, 시간이 조금 되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서양 좀 차이가 있는데, 중국어권은 문화권이 사실 우리하고 조금 원래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놔두고, 한일은 같은 이제 우랄 알타이 어족, 교착 어군 어족이니까 문화 자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보면은 대체로,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대체로 이 사람의 감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공동 사회 생활에 있어서 시각을 좀 중시합니다. 시각을요.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거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신 같은 거 하고 이런 사람도 많지만은, 전통적으로 이런 걸 문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약간 그 혐오스럽게 보는 경우도 있고, 가령 옷을 가지고 많이 찢어가지고 다닌다. 요즘엔 그것도 패션이 되지만은, 전통적으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그 용납이 빨리 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국, 일본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시각적인데 조금 더 민감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권에서는 후각적인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각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 시각에 관해서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정상보다 벗어나게 좀 특이하게 보이더라도 시각적인 불쾌감을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시각적인 불쾌감을. 근데 후각적인 불쾌감을 이 사람들이 빨리 느낍니다. 뜸이나 한약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많이 쓰는 것, 향수가 발달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디오더런트 같은 거, 이제 겨드랑이 액취 제거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그 후각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걸 커버업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세계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그 느낌이 있지만은, 요거는 제가 왜 팁으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종교든 학문이든 사상이든 잘 보면 이게
그 문화적인 DNA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화적인 DNA가 있어요. 종교면 다 종교가 자기 원칙을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 이제 종교가 세 종교가 생겼잖아요. 세 종교가 생겨도 그 아랍 지역 고기 내에서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뭐 굽이 이렇게 그 종교 교서의 경전에 나온 대로 그 먹지 말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랍에서 생긴 종교가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그 그리스도교가 저쪽 이제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서구 쪽으로 퍼져갔잖아요. 서구 쪽으로 퍼져갔어도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코드가 종교 코드보다 먼저 선행하는 거였던 겁니다. 문화 코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문이나 종교 이전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화 코드를 하나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문화 코드가 기본적으로 동양아시아권과 이런 유럽, 그러니까 그 서구권을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소셜라이징, 사회 활동에 있어서 이 문화 코드의 한 가지 이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갖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그 김치 냄새 때문에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김치 냄새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후각에 민감한 그 민족들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시대에 따라 바뀌어가긴 합니다. 요즘 워낙에 뭐 김치가 건강 장수 식품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 사람들도 마음을 좀 열기는 조금 열고 있습니다. 열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쪽 서구 사람들은 무슨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좀 좋습니다. 학문을 할 때라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시각에 민감한 민족이기 때문에 뭐 회장이나 사장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청바지나 뭐 반바지 입고 올라가 가지고 뭐 큰 발표를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CEO가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을 발표하는데 청바지에 뭐 넥티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아시아인의 그 관점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막 신선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저렇게 격의 없이 한다. 격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격의 없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 격이 되게 까다로워요. 미국 사람들. 그 격의를 찾는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른 거죠. 미국 사람들 옷을 저렇게 회장이란 사람이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 이게 격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격이 까다로워요. 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문화적인 이게 관점이 문화 코드가 다른 겁니다. DNA가 다른 거예요. 종교를 하더라도 아랍인의 DNA하고 유럽인의 DNA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교를 받아들이고도 한쪽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한쪽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화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청바지 입고 터틀넥 티 입고 이렇게 가서 입고 프레젠테를 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이제 프랙티컬한 나라고 그래서 정말 격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을 중시하고 알맹이를 중시하고 이렇게 형식 같은 거 배제하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다른 면에서 오히려 더 형식주의가 더 심합니다. 미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료를 하다 느끼는데요. 진료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앞뒤 구색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은 미국에서는 도리어 더 안 먹히고 더 욕을 먹습니다. 격식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폼이죠, 폼. 이 모양새가 더 중요해요, 여기가. 포장술이죠, 포장술. 내용 알맹이보다. 여기는 내용 알맹이만 있으면 이렇게 뭐 격식 이런 거 상관없다. 스티브 잡스 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문화 코드가, 문화 DNA가 시각에는 관대하고 후각에는 예민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시각에는 관대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입고 올라오든, 몸에 뭐 문신을 하든, 얼굴이 뭐 못생겼든, 관대합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옷 예쁜 거 입고 몸에는 문신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좀 예쁘장한 사람이 뭐 스튜어디스가 되거나 아나운서가 되거나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그런데 뭐 이렇게 그 아주 외모가 그렇게 정형화되게 좋아야지 이런 뭐 간판 스타가 된다. 막 이런 그 강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시각에 참 관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로 나오든 간에. 근데 이제 후각에는 그런 게 참 예민하기 때문에 뭐 예로부터 저희가 이제 김치로 모멸감을 많이 느껴왔고 아직도 이제 뭐 뜸이라든지 뭐 한약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제가 이게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뭐 한방의학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건 아니면 막 이제 사회생활하고 뭐를 하건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청각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따로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문화 자체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미국인은 시각에 관대하고 후각에 예민한 민족이고 아시아인은 시각에 예민하고 후각에 좀 더 관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일상생활에 이게 그 문화 상품이 들어갈 때 어떤 그 차이를 겪어야 될 건가, 변화를 겪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가 좀 더 올 것입니다. 좀 더 올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데에도 조금 더 아이디어에 아마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다 이제 팁으로 문화, DNA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의 면허 범위 다음으로 그 치료 면허스콥이 이렇게 좀 제약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고 뭐 인식적으로 뭐 한약 같은 것도 쓰기가 이렇게 뭐 수월치 않고 이러면은 치료하는데 진료하는데 애로가 많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또 조금 곡기 비례해서 그렇게 어렵다 아마 그렇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임상의 요 부분은 이제 테마를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죠. 임상의 수월함, 임상을 얼마나 이렇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해서요. 손발이 묶이면 임상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제대로 효과를 내기가.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수은이나 비상제제, 유황, 방제제 이런 데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한의사는 자기가 뭐 암 치료를 한다, 남시병 치료를 한다 할 때 그 약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빌랑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뭐 독성 때문에 못 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손발이 묶여서 자기가 원하는 의료 행위를 진료 행위를 좀 마음껏 못 할 수 있겠지요.
빌랑은 잘 안 쓰니까 그렇다 칩시다. 마황까지 못 쓴다 그러면은 상황방에서 마황 빼면 뭐 도대체 뭐겠습니까? 상당히 이 서구적인 그 스탠다드로 보면은 한 방에 손발 굉장히 많이 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증거 위주의 의학이나 뭐 안전성 위주의 의학 이런 데 꼭 100%뭐 좀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전성이라는 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까? 독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은 뭐 서구 위주 있게 그 학문적 스탠다드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한국보다는 좀 이렇게 치료 수단의 그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쓰고 싶어도 법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약도 아닌 메디슨도 아닌 어벌티를 가지고 뭐 한지에 뭐 수십만 원씩 그러니까 수백 불씩 이렇게 하고 먹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침만으로 다 고칠 수 있나? 그런 건 더 어렵죠. 뭐 요즘은 한국의 한의사 실력이 뭐 많이 좋아져서 뭐 침만으로 많은 병을 대개 고칠 수 있다 뭐 이러면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게 많은 병을 치료하는데 특히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한약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직도 좀 많은 실력 있는 공부를 많이 한 한의사들 중에서는 그 공부의 내용이 지식이 한약의 활용으로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깊이 있는 공부, 동의보감, 의학 입문 그 공부가 뭐 침술로 연결되었다. 화려한 아주 뛰어난 침술의 대가가 됐다. 그 한방 공부를 깊이 해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별로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한방 기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약을 쓰는데 큰 대가가 됐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치료 수단의 제약이 미국에 많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치료하기 불리할 수 있죠. 그런데 임상가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치료 수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게 강박 없이 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또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 환자의 기대치가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합리적. 그러니까 침을 맞으러 왔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년 된 관절 통증인데 침을 2번 맞아서 말끔하게 나아야 된다. 뭐 이런 그 무리한 기대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또는 뭐 옛날에 한국에서는 진짜로 그런 경우를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손목만 탁 내밀고 알아맞혀 보라는 거. 맥진해가지고 내가 무슨 병인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좀 힘들죠. 맥진이 공부를 그렇게 뭐 짧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길게 한다고 맥진 잘해가지고 무슨 수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맥진에 대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수가가 됩니까? 그 맥진을 해가지고 뭐 비싼 약을 팔아야지 뭐 그 수가가 되고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맥진의 대가가 맥진의 대가만으로서 존재 그 존립 근거가 서지를 못하니까요. 못하잖아요. 근데 침, 맥진 이런 데 대한 그런 그런 무리한 기대치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한의사가 손목 내밀면 내가 암이 걸렸는지 아닌지 뭐 알아맞혀야 된다든지 이런 무리한 그 기대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한국에서부터 치료 수단이 제한되어 있고 치료율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치술자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덜 나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이. 그리고 환자의 기대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그만큼 높지는 않다. 비례해서.
그 점을 첫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이라는 그 사회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분업과 협업 시스템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업이나 그러니까 협진이 아주 활발합니다. 리퍼럴 이런 게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한국에서의 만큼 그런 강박이 또 덜합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환자를 딱 맡으면 내 환자는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뭐 사명감 또는 의무감 또는 강박, 슈퍼스타 강박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또는 유명한 명의가 되고 싶으니까 병을 갖다 척척척척 다 치료해야지. 그러니까 또 때로는 좀 센 약을 써서라도 이렇게 치료해야지. 뭐 이런 그 슈퍼스타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차라리 그냥 좀 덜 치료해야지. 깔끔하게 내가 명의가 되어서 이걸 다 이 사람 병을 갖다 확 치료해야지 이런 욕심을 부린 일이 점점 더 줄어들어 갑니다. 임상가에서는 그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 지난번에 제안한 것처럼 그러니까 연구병원 같은 그런 곳이 아니면은 크게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렇게 크게 명의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무난하게 조금씩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게 임상할 수 있고 뭐 좀 더 실제적으로 영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수월하게 병원을 수익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레베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슈퍼스타 그 강박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걸 내가 치료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강박 때문에 어지간해서 이렇게 리퍼럴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리퍼럴을. 그런데 좀 인색하고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동의보감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뭐 처음 보는 병이라도 뭐 몰톤 디지즈 뭐 또는 뭐 카팔 터널 신드롬 또는 뭐 가와사키 신드롬 뭐라든지 뭐 자기가 잘 못 보던 병이 뭐 또 새로운 병만 뭐 들고 오더라도 고전 연구하면은 치료 방법 나온다.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죠. 왜 피곤하고 힘드냐 그러면은 마치 그거하고 같습니다. 이제 농구 게임과 같습니다. 농구 게임. 농구 게임에서 가령 스코어가 80대 뭐 78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은 80 그렇게 한 팀이 이기고 한 팀은 질 거잖아요. 근데 진 팀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휘황찬란한 현란한 기술로 농구 슛을 넣었다 칩시다. 마이클 조던 같은 현란한 기술로 넣어도 그래도 2점입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별로 뭐 대단치 않은 기술로 상대편에서 그 수월하게 농구 공을 집어넣어도 2점입니다. 그걸 두 번 하면 4점인 거예요. 그 아주 현란한 기술 써가지고 한 번 하는 것보다 아주 쉬운 기술 써가지고 두 골을 넣는 게 4점이라니까요. 이쪽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써도 그 의료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슈퍼스타 신드롬이 슈퍼스타 명의에 대한 이런 그 집착이나 환상이 힘든 것이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이게 각고의 노력으로 2점짜리 슛을 넣는 그 격입니다. 농구 골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6점이나 8점짜리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을 써서 넣었다고 해서
그 심판관이 저 골은 너무 멋있으니까 8점 줘야 되겠다. 그렇게 8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임상가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게 연구병원 이런 데 가면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영향력이 생길 수 있고 유효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임상가에서는 그게 뭐 크게 유의미한 데이터화가 되거나 뭐 기사화가 되거나 그 연구 자료화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게 유의미한 그런 업적으로 남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조금 이게 뭐 수월하기엔 이지한 얘기인데요. 뭐 정말로 학문적 정신이 투철한 분은 저 말씀 무시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게 더 좋긴 좋습니다. 그게 정도는 정도입니다. 정도인데 그냥 무난하게 하려면은 미국에서는 조금 덜 치료해도 조금 치료의 그 기대치를 낮추고 이렇게 하고 리퍼를 자주 주고 이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이 미국의 한의시장 현황에 대해서 요까지 이제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의 한의시장에서 뭐 면허 범위, 한의사의 면허 범위 또는 에큐펑처리스트의 면허 범위는 주별로 상이한데 대략 뭐 요런 정도가 있다. 그 중에서 제가 한약은 빼고 말씀드렸는데 한약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좀 치료 수단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으로 병을 치료하고 이런데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스트레스풀 하지는 않다. 왜냐면은 환자의 기대치가 비교적 합리적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분업과 협업이 많이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적인 문화 풍토가 그렇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 부분, 이게 분업과 협업이라는 부분은 이런 그 한방과 다른 양방의학이나 뭐 주변의 다른 대체의학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의학계 내에서도 그렇고 뭐 치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도 한국에서는 한국에 가면은 뭐 스케일링부터 뭐 충치, 발치, 그 다음에 그 그다음에 임플란트, 뭐 틀니, 뭐 이런 것까지 그 한 곳에서 치과 이면서 다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굉장히 이게 다 나눠주기, 다 나눠서 갈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좋게 보면은 분업화가 전문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안 좋게 보면은 또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보면은 뭘 일 하나 하려면 너무 많은 곳을 가야 되니까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분업이 많아가지고 뭐 은행도 한 곳에서 볼 일 금방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곳저곳 가야 되고 뭐 집 하나 산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부동산 소개서서 이렇게 하나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 뭐, 뭐 타이틀 컴퍼니 뭐 부터 해가지고 은행 뭐 융자회사 뭐 가지가지 막 여러 곳을 다 접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그렇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시술자의 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수월한 면도 있다. 이게 이제 좀 더 길게 말하면은 약간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문제지만은 사회 전반적으로 책임 나눠 가지기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또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다 골고루 조금씩 나눠 가지는 뭐 그런 분위기도 이런 시스템 덕에 형성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니까 일단 이렇게 참고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한 것으로 일단 미국의 한의 시장이 어떠한 모양새로 돌아간다 이런 걸 갖다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